일요일 시작 함께 하실래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중국의 달 탐사선 창어 6호가 달 뒷면에 착륙하는 데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창어 6호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지구에선 보이지 않는 달의 뒷면에서 이 토양과 암석을 채취할 것을 알려졌는데요. 여기엔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중국이 달 탐사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쓰면서 우주 공간을 둘러싼 국가 간 패권 경쟁도 치열해지는 분위기입니다. 우리나라의 우주 개발 상황은 또 어떨지 잠시 뒤 IT연구소 코너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경기 불황에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심리가 커지면서 이른바 금테크에 관심 갖는 분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금값이 역대 최고가를 돌파하면서 집에 있는 돌반지를 팔아야 하나, 소액이라도 금을 기반으로 하는 금융상품에 가입해야 하나 고민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이런 분들 오늘 짠테크 SOS 돈 되는 라디오 코너에 귀 기울여주세요. 저희 방송은 KBS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사태가 넉 달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부가 오늘 의료 공백 출구 전략을 발표한다고요. 네, 오늘 오후에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브리핑을 할 예정입니다. 근데 그중에서도 이 정부가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를 해주는 걸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네. 그동안은 사직서 수리가 안 됐잖아요. 정부가 병원장에게 명령을 내려놨었는데 이 결정을 철회를 한다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럼 뭐 병원이 다른 의사들을 채용할 수는 있겠죠. 병원으로서는 경영할 때 숨통이 좀 트이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번에 이 전공의들 사직서 수리하는 방안을 두고 강경책이다, 아니다, 손절이다 이런 해석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네. 어떤 거냐면 실제 사직 수리가 이게 정말로 현실화되면서 임박하면 복귀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복귀를 촉구하려는 의도다. 아니면 혹은 돌아오지 않으려면 말아라. 너희 없이 가겠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크게 엇갈리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이거 두 가지 다인 것 같아요. 한꺼번에 갈 수 있는 거죠. 또 정부가 병원장들하고 간담회 했을 때 그 병원장들이 이런 건의를 했다고 해요. 전공의들의 사직 수리 권한을 주면 오히려 지금 이게 수리가 안 된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돌아오지 않은 걸 수도 있어서 네. 복귀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병원장들의 건의가 있었다고 하고 다만 우려가 되는 건 이제 실제로 사직서를 수리하게 되면 비인기과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의료계에서는 그래서 비인기과 또 특히 저연차 중에서는 어차피 이렇게 된 거 그냥 이탈해버릴 가능성이 높은데 이에 대한 계획까지 정부에 있는 건지는 모르겠다라는 분위기가 읽히고요. 또 시민단체에서도 사직을 다 받아주기도 원칙을 철회하기도 어려운 진퇴양난의 상황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네. 정부는 의사 국가시험을 예정대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원칙을 무너뜨릴 수도 없지만 이 당장 내년도 의사 수가 부족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네, 정부가 제89회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시행 계획을 공고했는데 이 내용에 따르면 그대로 기존대로 7월에 원서 접수하고 9월에 시험을 본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이제 당장 내년 의사 공급이 3천여 명 넘게 좀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건데요. 왜냐하면 의료법에 따르면 의대 졸업자나 6개월 이내 졸업 예정자가 시험을 볼 수 있고 그때 합격했을 때 면허를 받을 수 있는 건데 지금 상황이면 졸업반이 제때 졸업하지 못하면 면허를 취득하기 어려운 거죠. 이렇기 때문에 대학들이 사실은 그동안 시험을 연기하자고 건의를 했던 거고 네. 복지부는 선을 그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부터 원서 접수가 시작되는 건데요. 정부로서도 입장은 그럴 거예요. 지금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엄연히 있고 그 학생들에게 또 어떤 보호장치를 줘야겠고 또 시험을 계속 이런 식으로 연기하고 특혜를 주는 게 수업 복귀를 미루고 이런 식의 집단행동을 또 부여하는 빌미로 작용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 수급 여파 같은 경우는 내년 후년 이것만이 아니라 향후에 4, 5년까지 미칠 수밖에 없는 게 그 국가시험에 합격하고 나면 상당수가 인턴, 레지던트 들어가면서 그 단계를 밟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엔 전공의 수급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겁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오늘부터 나흘간 총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의대 교수들도 여기에 가세하게 됐어요. 네, 먼저 의협은 오늘부터 7일까지 나흘간 전 회원 대상으로 총파업 투표를 실시합니다. 의협에선 좀 찬성 의견이 높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상 개원이들은 정말 각자 장사 개념이기 때문에 실제로 파업에 참여하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또 이게 투표에선 찬성률이 높다고 하더라도 그걸 실행으로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협에서는 아무래도 무기한 집단 휴진 이렇게 가면 현실화가 어렵기 때문에 주 40시간 단축 진료를 한다든가 토요일에는 쉰다 이런 식으로 옵션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여기에다가 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도 오늘 오후에 전체 교수가 참여하는 총회를 갖고 역시 총파업 찬반 투표를 시행합니다. 그동안 총파업을 거론했던 건 의협뿐이었는데 아무래도 정부가 이 전공의들 사직서 수리를 발표한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의대 교수들도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이제 의대 이 전공의들 의대 교수 그 대형 병원 총파업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 응급실 중환자실 제외한 모든 과목 진료가 중단되는 겁니다. 네. 정부는 강경 대응을 예고했죠. 네, 정부는 의료 체계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시기에 의협이 이렇게 총파업을 카드를 갖고 나오는 이런 태도에 대해서 유감을 밝힌다고 말을 했습니다. 또 현실화할 경우에는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는데, 무엇보다 집단 행동이 바람직스럽지도 않지만 그렇게 해서 별로 달라지는 것도 없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그 개원이들 파업을 하게 되면 지자체하고 협력을 해서 어떠한 방안을 좀 강구해 보겠다라는 방침이고, 또 지금까지 가용해왔던 공공의료기관 통해서 진료 시간을 확대하는 그런 방식으로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다음 뉴스 살펴볼까요? 오늘 국무회의에서 9.19 남북 군사 합의의 전체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이 통과됐어요. 네, 그동안 북한이 요 며칠 사이에 오물풍선 보내고 GPS 교란 공격을 한 것에 대한 대응 조치라고 할 수 있는데, 정부가 오늘 9.19 남북 군사 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의결을 했고, 이건 남북한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라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이 9.19 군사합의 잠깐만 간략하게 짚어보면 2018년 9월에 이게 평양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의 남북 정상회담 때 나온 공동선언의 부속 합의라고 할 수 있는데, 내용들이 그 육상이나 해상에 완충구역을 설정하는 게 있었죠. 그리고 비무장지대 내에서 감시초소 GP를 철수하고 전방에 비행금지 구역을 설정하고, 군사분계선 5km 내에서는 포병 사격 훈련이나 연대급 이상 야외 기동 훈련을 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효력 정지 안건을 통과시키면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런 북한의 도발이 우리의 국민 생명을 크게 위협했고,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고, 또 오물풍선 살포도 정전협정을 위반하는 행위다 이렇게 규탄을 했는데요. 이 9.19 군사합의가 정지되면 앞으로 군사분계선 일대 군사훈련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정부는 이 대북전단 살포, 우리 그 탈북민 단체라든가 해서 북한 쪽으로 날려보내는 그 삐라 일종인데, 네. 그 부분은 표현의 자유라는 입장을 계속 견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제 요청은 불가능하다라는 입장을 다시금 강조를 했고요. 물론 북한이 그 오물풍선 살포를 잠깐 중단을 하겠다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붙였었죠. 대북전단 살포가 재개가 되면 100배의 오물풍선으로 대응하겠다라고 위협을 했지만 우리 정부의 방침은 좀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그러면서도 북한의 무력 도발이나 위급 상황 때에는 전단 살포를 통제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네.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 자제를 요청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 접경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은 높아지고 있어요. 네, 사실은 뭐 저도 이렇게 뉴스에서도 얘기하고 하지만 제일 크게 불안 느끼는 분들이 결국엔 접경 지역 주민들입니다. 네. 연평도 비롯한 접경 지역 주민들이 용산 대통령실 앞에 모여서 기자회견 열고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는데요. 여기에 참석한 연평도 주민 박태원 씨는 GPS 전파 교란 때문에 5일 동안 조업을 나가지 못한 당사자였어요. 그럼에도 상호 적대 행위를 멈추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를 시작해달라 호소를 했고, 이렇게 긴장이 높아진 상황에서 서해안 해상 사격 훈련이 다시 이어지면 또 다른 비극으로 연결될까 너무 두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접경 지역 주민들 대부분의 의견은 이런 대북전단 살포나 접경 지역에서 군사훈련이 반복되는 게 이게 생존권 위협은 이런 식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확성기 방송 재개라든가 심리전 확대, 또 군사합의 효력 정지 확대는 충돌로 비화할 수 있는 자해적인 조치다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또 경기도 파주 오금리 여기 주민들도 인터뷰가 나왔는데요. 네. 북한하고 3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에요. 그래서 확성기 소리가 또 주간엔 들릴 정도인데 이곳 주민들은 오히려 이 북한의 탈북단체에서 대북전단 날리지 못하게 잡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그 사람들로 인해서 접경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 같다 굉장히 근심하고 있습니다. 네. 정치권도 이 문제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국민의힘은 김정은 정권이 본인들이 저지른 도발에 대해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라면서 가장 효과적이고 치명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책임지고 이행하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또 성일종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는 대북 확성기 방송 같은 심리전을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여당은 단호한 대응을 촉구하고 있어요. 대통령실과 결을 같이 하고 있는 거고 반면에 야당은 정부 대응이 갈등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북한의 행동이 물론 비이성적이긴 하지만 이게 과연 강대강 대치로만 풀어갈 수 있겠느냐라는 거고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싸우지 않고 이겨야 되고 싸울 필요가 없게 만드는 게 가장 완벽한 안보인데 왜 긴장을 격화시키고 안보를 스스로 위협하느냐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조국혁신당에서는 논평을 내고 우리의 대북전단 살포 역시 정전협정 위반이라면서 오히려 긴장을 부를 수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하나제 교양 파트너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정치권에서 종부세 폐지를 비롯한 이 세제 개편 논의가 불붙고 있는데요. 지난해 종부세를 납부한 사람이 절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어요. 네, 어제 국세청에 따르면 2023년 귀속 종부세 납세 인원 49만 5천 명인데요. 2022년 귀속했던 128만 3천 명에 비해서 61.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28만여 명에서 49만여 명 된 거니까요.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윤석열 정부 들어서 사실 세제 완화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졌어요. 공시가격, 주택분 세율을 인하하고 또 주택분 기본 공제 금액은 또 올려주면서 이렇게 좀 세제를 많이 풀어줬었죠. 윤석열 정부가 그 취임 2달 만에 이렇게 세제 개편을 단행을 하고 그때 종부세 기본 공제 금액을 올렸던 게 6억 원에서 9억 원 기준이 됐었죠. 따라서 공시가가 9억 원 이하인 주택일 때는 종부세를 안 내게 된 거였고 또 1세대 1주택자 기본 공제 금액도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이 됐습니다. 1주택자 기본 세율도 낮춰주고 다주택자 중과세율도 하향을 했는데 그 결과 지난해 이 종부세 납세 인원이 이렇게 60% 넘게 줄어든 거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 정부 여당이 지금 종부세 폐지까지 거론을 하고 나서고 있기 때문에 감세 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고 사실 조금 의외였던 게 이제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 왜 하필 지금이냐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정책적 명분도 없고 이렇게 좀 인원이 줄어드는 대상이 줄어들었고 그런 시점에서 종부세 폐지론에 휘말리는 게 의문이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오히려 진정되던 부동산 시장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당장 세수 결손이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대통령실은 이제 종부세 폐지 기본 방향이라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어떤 식으로 폐지 단계로 갈 건지도 정해진 거예요? 그건 이제 앞으로 기재부를 포함한 부처와의 실질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고요. 일단 대통령실이 확고한 거는 기본적인 방향은 우리는 폐지로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종부세를 완전히 없애는 방법 혹은 폐지하면서 재산세의 일부 흡수하는 방향 이런 식으로 다양한 방향을 열어두고 있다고 했고요. 대대적으로 세제 개편을 완수하겠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고 기재부는 우선적으로는 다주택자 중과세율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제 야권에서도 사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1가구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종부세를 폐지해주자 이런 얘기가 민주당 중심으로 나오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은 선을 긋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안 되고 고가주택은 더 올라갈 우려가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정치권 일각에선 종부세 개편 움직임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오히려 좀 민주당에서도 좀 완화해주자라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는데 오히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죠. 2023년 국세 수입이 너무 많이 줄어들었고 지금 세수 펑크 재정 적자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진단을 한 건데요. 유승민 전 의원은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감세 페달을 더 세게 밟으려고 하고 지난 2년 동안 법인세 인하하고 종부세 인하, 가업상속공제 확대, 세액공제도 확대해온 결과 그 결과는 지금 70조 원의 세수 감소로 추정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당을 두고도 민주당에서 종부세 폐지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 민주당도 감세 중독에 좀 전염이 된 모양이다 꼬집으면서 총선에 압승 후에는 증세 얘기는 한마디도 안 나온다 이렇게 직격했습니다. 네. 해병대 최상병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의 핵심 피해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추가 통화 기록이 드러났는데요. 네. 이번에는 당시 국방의 여당 간사였던 신원식 현 국방부 장관과 10여 차례 이상 통화한 사실이 밝혀졌어요. 네, 어제 중앙군사법원에 제출된 통화 기록에 따르면 신원식 장관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8일까지 총 13차례에 걸쳐서 이종섭 전 장관에게 전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그 이첩 보류 지시와 다르게 조사 결과를 경북경찰청에 이첩을 했고 이것에 국방부가 또 기록 회수하고 박 전 단장 보고 항명했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등 이 보직 해임도 하고 이 사이가 이 8월 1일부터 8일 사이에 이게 되게 몰려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 긴박한 상황이 이어진 시기인데 신원식 장관은 그 이른바 그 7월 31일 VIP 경로설이 떠오르기 시작한 7월 31일 이전에도 여러 차례 이전 장관과 통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장관이죠. 신원식 국방부 장관 당시에는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였고요. 물론 뭐 국방위 여당 간사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국방부 장관과의 어떤 통화는 이루어질 수는 있겠죠. 다만 이 시기적인 의혹도 있고 또 이 지난해 8월에 열렸던 국회 국방위 전체 회의 때는 아예 전화를 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 혹시라도 전화하는 게 방해될까 봐 하지 않았다라고 말했고 뒤이어서 다시 한번 한 번도 전화한 적이 없다 이렇게 재차 확인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통화 사실을 두 사람 다 의도적으로 숨긴 건 아닌지 이런 것들을 밝혀야 된다는 요구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전 국방부 장관의 기존 주장과는 배치되는 정황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이전 장관과 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 변호인이 사건 실체를 두고 이 공개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고요. 네, 양측의 법률 대리인이 JTBC에 출연을 해서 공개 토론을 벌이고 격돌을 했는데 박정훈 전 단장 측에서 주장하는 건 이겁니다. 뭐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전 장관에게 수차례 전화를 했고 조태용 당시 안보실장이 이 전 장관에게 연락한 점 이런 것들을 거론하면서 뭐 북한에 침공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어떤 긴급한 사안이 있던 게 아닌데 결국에 이때 당시 이 시기라면 박정훈 전 단장과 관련된 게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뭘로 전화한 건지 내용을 밝혀라. 평가는 그럼 국민들이 할 것이다. 이렇게 촉구를 했고 반면에 이종섭 전 장관 측 변호인은 물론 통화 사실 자체를 부인하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이 대통령과 장관의 의사소통 내용을 공개하는 건 적절치 않다. 이런 입장을 거듭 밝혔고요. 앞으로 공수처 수사에서도 그렇고 군사재판이 있어도 그 내용은 밝히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박정훈 전 단장 측은 증거를 신청해서 확보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원석 검찰총장은 김건희 여사 소환 가능성을 시사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안 그래도 앞으로 이제 수사가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한 취재진들 질문이 이어지고 그거에 대한 주목이 쏠리고 있는데 이 이원석 검찰총장은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 말인즉슨 그럼 소환 조사까지도 가능한 것인지 그런 부분을 시사했다라는 해석들이 줄줄이 쏟아지고 있고요. 이 총장은 그러면서 수사팀이 재편돼 준비됐으니 수사팀에서 조사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해서 바른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고 그렇게 지도하겠다. 이 정도로 밝혔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가방을 줬다고 하는 사람 있죠. 최재형 목사가
이 서초동을 언급하는 연락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해서 이것도 또 파장이 일고 있는데요. 이 최 목사가 소환 조사를 받으면서 대통령실 조모 과장과의 통화 녹취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청탁 내용을 검토한 결과를 이 조모 과장, 대통령실 사람이죠. 이 과장이 그 검토 결과를 설명을 하면서 서초동을 언급을 했는데 이 서초동은 그럼 결국엔 김건희 여사 측을 의미한다는 게 서울의 소리 측의 주장입니다. 네, 오늘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일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2시 40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돌발 구간 중심으로 살펴드릴게요. 서울은 내부순환도로 성수 분기점 쪽입니다. 홍지문 터널 안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2, 3차로가 차단된 상태입니다. 연희램프부터 많이 밀리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홍지문 터널 통과하는데 20분 이상 걸리겠습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쪽이고요. 남동 부근에서 화물차 관련 사고가 났습니다. 현재 소통은 1차로에서 가능합니다. 인천 시점부터 꽉 막혀 있습니다. 반대 인천 쪽으로는 서창 분기점에서 남동 쪽으로 정체되는데요. 사고 구경 차량들이 많아서입니다. 경부고속도로는 특히 김천 분기점 부근 지나기 답답하실 텐데요. 서울 방향 2, 3차로에서 포장 보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2km 구간 정체 심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이현입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 화요일은 IT 이슈 살펴볼 텐데요. IT연구소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네, 중국의 달 탐사 우주선이 지난 2일 이 달 뒷면 착륙에 성공했어요. 네, 맞습니다. 이제 중국의 창어 6호 탐사선이 이제 어떻게 보면 한 달 전에 발사가 됐고요. 발사된 지 한 달 만인 2일에 이제 달 뒷면의 거대 분화구인 에이트켄 분지에 착륙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 창어라는 게 이제 중국의 달의 여신의 이름을 딴 탐사선인데 토양과 암석 등 달의 뒤편에 지표면 지질 탐사라는 우주선들입니다. 이번에 이제 2020년에 창어 5호가 있었고요. 이번에 창어 6호의 도전이었고 세계 최초로 토양 샘플 채취에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남극 에이컨 분지에 있는 것을 이제 파는 것인데 최단 2m의 깊이로 땅을 파서 암석과 토양 2kg을 채취한 다음에 지구로 돌아올 예정인데 한 이번 달 25일 정도에 지구로 귀환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네. 달 뒷면 착륙에 성공했다는 게 특별한 의미가 있다면서요. 네, 뭐 지금까지 우리가 달 앞면 뒷면 생각하면 앞면이 우리 보통 지구에서 보이는 이 달의 표면이 앞면이고 네. 지구에서 잘 안 보이는 반대편이 뒷면인데요. 이 달 뒷면은 우리가 보는 달 앞면보다 훨씬 더 착륙이나 탐사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달 표면에 샘플 채취한 게 10번인데 그 10번이 모두 다 앞면이었고요. 네. 뒷면의 샘플은 이번에 처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뒷면을 보기 위해서는 지구에서는 실은 이 달 뒷면을 볼 수도 없지만 통신 교신도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달 궤도를 도는 통신 위성을 이제 이미 중국에서 하나를 더 먼저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네. 마치 요즘에 우리가 보면 인공위성이 지구 주변을 이렇게 돌잖아요. 비슷하게 달 주변을 도는 인공위성을 먼저 중국에서 보냈고 그 위성과의 연결이 되니까 달 뒷면이 보이지 않더라도 위성을 통해서 연결이 돼서 통신이 되는 이런 형태로 가져온 것이고요. 그런 큰 의미를 갖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사료를 가져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달 뒷면에 착륙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네, 뭐 단순히 이제 말씀드렸던 이런 위성적인 통신 문제 말고도 네. 기본적으로 달이요 스스로 도는 자전하고 지구 주변을 도는 공전 주기가 이제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구랑 똑같이 앞면만 보고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구 뒷면을 향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앞면과 달리 뒷면으로 가면 추가적으로 조금 더 힘을 써서 운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고 또 이제 지구의 반대편이라서 통신도 어렵고 그 다음에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이게 또 그 어떻게 보면은 어려우면서도 우리가 지구, 그러니까 달 뒷면을 바라보는 중요한 이슈인데요. 달 뒷면에는 달 앞면과 다르게 넓고 평평한 달의 바다가 거의 없어요. 네. 근데 이제 달의 바다라고 하는 게 앞면에 84%가 있고 뒷면에 16%가 있습니다. 근데 바다라고 해서 물이 있는 건 아니고요. 아주 평평한, 그러니까는 짙은 검은색으로 보이는 넓은 평원지대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마치 우리가 지구에서 보면 이제 바다처럼 보여서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런 평지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면은 넓은 평지가 많으니까 당연히 뭔가 착륙을 하거나 달 건설 기지를 만들 때 좋잖아요. 근데 반대로 말씀드리면 달의 뒷면은 평평한 달의 바다라고 불리우는 땅이 없고요. 또 운석 충돌로 인해서 생긴 크레이터, 이렇게 구멍이 뻥 뚫려 있는 이런 게 많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정확한 수준으로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의 뒷면은 평원 지역이 전체 2%밖에 안 되니까 결국에는 통신도 안 돼, 직접 볼 수도 없어, 정확하게 떨어뜨려야 돼,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지금까지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나사에서도 실은 아폴로 계획에서 달의 뒷면 착륙 임무도 검토를 했는데 현실적으로 이거 어렵다, 그래서 취소를 했었고요.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안 됐던 것들이 이번에 어떻게 보면 중국에서 이제 성공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인류 역사상 처음이라면 그러면 그 이전에는 달 뒷면에 대한 연구는 아예 없었던 거예요? 달 뒷면에 대한 연구를 계속 중국에서 좀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달 뒷면에 처음으로 착륙을 한 거는 2019년에 중국의 창어 4호가 처음으로 성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2019년에도 전 세계에서 최초로 착륙에 성공한 건 중국의 위성이고요. 중국에서 실제로 퐁카르만이라고 불리는 크레이터 아까처럼 그 구멍 뚫린 네. 거기에 딱 착륙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번에 착륙한 창어 6호는 아예 여기 이제 기계파라고 드릴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착륙을 할 수 있느냐의 실험이었다고 치면, 야, 이번엔 착륙해서 실제로 거기에 있는 걸 가져올 수 있는 드릴까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게 돌아온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캡슐로 잘 가져와서 우주 캡슐로 이제 돌아가게 되고, 바로 지구기한 캡슐로 이게 먼저 옮겨져서 25일에 이제 중국에 있는 사막에 착륙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달 뒷면에 대한 연구는 계속 해왔지만 실제 달 뒷면에 있는 샘플을 가져와서 보는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중국뿐만 아니라 이 탐사 계획에 프랑스, 스웨덴, 이탈리아 등도 같이 참여를 했고요. 연구자들이 다 쉽게 말하면 되게 흥분한 상태로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을까? 그래서 이것도 순서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중국의 과학자들이 먼저 암석을 분석할 기회가 주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세계 과학자들이 줄 서서 기다리고 있다. 뭐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와, 근데 중국의 우주 기술의 수준이 정말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미국이 계속 견제하고 있는데도 이른바 우주 굴기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우주로 계속 나아간다라고 하는 게 21세기에 계속 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미국하고 중국의 거의 2강 체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국의 우주 프로젝트는 상당합니다. 예를 들면은 중국 자체 무인정 우주 정거장인 텐궁이라고 하는 것도 2022년 11월에 완공을 했고요. 달 탐사 우주선인 창어 같은 경우에도 2013년, 19년, 20년에 이어서 계속 나오고 있고, 또 이제 유인 달 탐사 프로젝트, 이번에 이제 기계만 간 거고 사람이 있지는 않았거든요. 네. 근데 이 유인 달 탐사 프로젝트도 2030년까지 계속해서 달에 사람을 2030년에 착륙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역시도 조금 이제 또 이거를 위해서 중국에서 태양광 발전소도 건설하고 있는데, 태양광 발전소 우주에서 있는 이것도 2년 앞당겨서 2028년부터 건설 프로그램을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우주에 띄워서 그 안에서 이제 묵을 수 있는 일종의 프로젝트인 우주 정거장도 만들고 있고, 또 자체적인 연료를 만들 수 있는 태양광 발전소도 우주에 짓고, 또 탐사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예 유인 탐사선까지 내오려는, 정말 그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 달과 그리고 우주에 또 하나의 어떤 중국을 만들려고 하는 이러한 좀 모습들을 공격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이렇게 달 착륙에 몰입하는 이유는 뭘까요? 뭐 그냥 단순히 달에 도달했다 뭐 이런 걸 자랑하려고 그러는 건 아닐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최근에 우리가 IT 기술하고도 이게 연결이 되는 건데요. IT에서 되게 핵심적인 이 여러 가지 히토류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중국에서 많이 나가지고 아마 들어보실 텐데, 뭐 반도체를 만들 때 네. 특이한 소재들이 있어서 그 소재들을 중국이 갖고 있다 보니까 이게 뭐 무역 전쟁에도 이슈가 되고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반대로 이 우주에 그런 엄청나게 희귀한 광물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특히나 달에서 이런 것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특히 제가 말씀을 달 뒤편 있잖아요. 왜 달 뒤편이 중요하냐? 달 뒤편에 남극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서
물이 나올 것 같다라는 것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소재를 연구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사람이 만약에 달에서 산다고 하면 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물이잖아요. 네. 그럼 물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지금 있는 그 달 뒤편에 있는 그런 광물들에서 물을 추출할 수 있는 요소들의 그냥 가능성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달 뒤편에 가서 이런 거 먼저 탐사해서 이거에 대한 자원을 가져오면 되겠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럼 우주에 있는 자원은 누구 걸까요? 그렇죠. 그죠? 그러게 이것도 네. 싸움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게 실은 1950년대 나사에서부터 논의가 됐었어요. 그래서 어떤 논의가 크게 두게 됐냐면 일단 그 달을 만약에 간다면 달의 땅을 먼저 밟았으면 그 땅에 밟은 건 누구 거예요? 라고 할 때 전 세계적으로 협약을 할 때 그거는 누구의 땅도 아니고 우리 모두의 것이다 라는 식의 협약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협약이 있는데 단 그 협약에 미국은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먼저 가는 이유가 우리 땅이야 라고 이제 밟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여기에서 땅은 공유지라고 돼 있는데 광물 있지 않습니까? 자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그때 써 있지 않았어요. 네. 왜냐하면 그때는 이렇게까지 달이 자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한 거죠. 그렇겠죠. 그래서 지금은 뭐냐? 빨리 가서 빨리 캐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중국이 이걸 계속 공식적으로 하고 있고요. 심지어 중국은 최근에 우주 자원에 대한 공식 문서를 유엔에 제출하기도 했어요. 뭐냐? 우리가 이제 공식적으로 우주에 있는 탐사 그리고 이용을 하는 걸 갖고 실제 있는 자원들도 쓸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일종의 외기권 조약이라고 하는 건데 이런 네. 것들도 지금 사인을 받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가 지금 우주적으로 볼 때도 이런 우주의 거버넌스, 그러니까는 이 우주에 있는 자원을 정말 어떤 국가가 어떤 식으로 차지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중요한 회의들이 좀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각국이 진짜 우주 탐사에 열을 올리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달의 자원이나 이 토지 소유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 지금 어떤 상황인 거예요? 네, 이러다 보니까 지금 달 중에서도 말씀드린 남극에 착륙하기 위한 영토 싸움 그리고 거기에는 전쟁 같은 이런 전쟁은 아니고 이제 어떻게 보면 기술 전쟁이죠. 네. 기술을 이제 일으키고 있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가장 큰 건 역시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입니다. 이제 기억나시죠? 인도에서도 지난 8월 14일 2023년 작년이죠. 작년 8월 14일에 무인 달 탐사선 찬드레안 3호를 발상시켜서 이제 성공시키기도 했어요. 네. 그만큼 이제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강대국이라고 불리는 곳들이 다양한 우주를 놓고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게다가 최근에 일본에서도 상당히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어서 러시아나 인도, 미국, 중국, 일본 같은 우리가 말하는 일종의 선진국 혹은 기술 앞서서 있는 곳들은 이미 그 우주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들 또 시험 발사 그다음에 다양한 어떤 실험들 이런 것들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느 정도 어떤 상황인 거예요? 그렇죠. 이게 참 이제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항상 우주 얘기 나올 때마다 나오는 기사가 있어요. 한국은 아직도 걸음마. 이거입니다. 10년 전에도 그랬던 것 같고 최근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난해 12월에 한국의 첫 달 궤도선인 다누리가 달 궤도 진입에 성공했는데 이후에 이제 계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 우리의 목표는 이제 달 착륙선, 그러니까 연착륙을 먼저 검증하는 검증선 2031년까지. 그다음에 달 착륙선은 2032년까지 발사할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참 쉽진 않죠. 그래도 이제 좀 고무적인 건 지난달 27일에 우주항공청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개청이 됐죠. 그래서 우주에 대한 전체 산업이나 유용한 국가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네. 절대 이게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라는 걸 꼭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수많은 실패, 수많은 연구, 시행착오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래서 예산 등에서 좀 장기적인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이게 정치적 싸움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네. 어쨌든 실패를 통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긍정적 관점이 있어야지 매서운 질타나 비판보다는 좀 이런 긍정적인 앞으로 가는 관점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일론 머스크도 이 로켓이 돌아오게 하는 펠컨을 만들 때 무수히 많은 폭발과 실험에 대한 실패가 있은 걸 우리가 계속 봤잖아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좀 그러한 연구나 또 이러한 그 실패를 어떻게 보면 장려하고 독려하면서도 속도감 있게 나아가는 이런 정책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세상의 모든 지식 IT 연구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요. 고물가 시대에 맞춤형 재테크 전략을 짜드리는 시간이죠. 찬테크 SOS 돈 되는 라디오 코너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그럼 전 2부에 다시 올게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말에는 자음동화 현상이 있어서 글자와는 다르게 발음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자음동화란 음절 끝에 자음이 그 뒤에 오는 자음과 만날 때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을 닮아서 그와 비슷하거나 같은 소리로 바뀌기도 하고 또 양쪽이 서로 닮아서 두 소리가 다 바뀌기도 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밥과 물이 합해진 단어는 밤물로 발음되고요. 확자와 률자로 이루어진 표현은 확률로 바뀌는 것처럼 말입니다. 또 자음동화는 필수적 동화와 수의적 동화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필수적 동화는 앞서 말씀드린 단어들과 같이 주어진 환경만 같으면 어떠한 경우에나 예외 없이 반드시 일어나는 동화를 말합니다. 반면에 수의적 동화는 동화를 적용해서 발음할 수도 있지만 적용하지 않고 발음해도 충분히 통용될 수 있는 동화 현상을 말합니다. 다만 수의적 동화에 의한 발음은 표준어에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사를 실은 종이를 뜻하는 신문은 글자 그대로 발음해야 하는데 뒤에 자음 미음에 끌려서 신문으로 발음을 한다든지 밥그릇을 밥그릇으로 발음하는 것은 모두 표준 발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처럼 뒤섞여서 잘못 발음하는 예로 전기와 정기, 전국과 정국 같은 것이 있습니다. 발음을 잘못하면 전혀 다른 뜻으로 사용될 수 있으니까요. 주의해서 발음해야 합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오롯이 당신만을 위한 시간입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KBS 58분 날씨. 맑은 하늘에서 내리쬐는 뜨거운 볕에 기온이 크게 올랐습니다. 오늘도 낮 동안은 초여름 더위가 나타나겠는데요. 예상 낮 최고 기온이 서울과 광주 29도, 대전, 전주 28도, 대구 27도, 부산, 강릉 25도 등으로 어제보다 1, 2도 정도 더 오르는 곳이 많겠습니다. 다만 동해안 지역은 선선한 북동풍의 영향으로 울진 21도, 포항 22도 등에 머물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맑겠고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강원 북부 내륙과 산지, 전남 지역에 5에서 10mm 정도의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는데요. 대기가 많이 불안정한 곳은 천둥, 번개와 돌풍이 동반돼 요란한 소나기가 쏟아질 전망입니다. 또 경상도 해안 지역에는 오늘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과 현충일인 모레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며 오늘보다 조금 더 더워질 전망입니다. 내일은 서울의 낮 기온이 31도, 대구와 광주 29도가 예상되고요. 현충일에도 서울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강원 내륙과 충북, 남부지방 곳곳에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7.6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한 아프리카 정상회의 개막식에서 최근 북한의 군사 정찰 위성과 탄도미사일 발사, 오물풍선 등에 대해 지극히 비상식적인 도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남북 간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야당에 대해 북한의 합의 위반에 생색용 비판에 그치고 우리 정부의 조치엔 적대국 대하듯 비판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군사합의 효력 정지에 대해 한반도 긴장을 높여 정권이 처한 위기를 모면하려는 나쁜 대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도 국민의 생명과 지지율을 놓고 벌이는 위험천만한 도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공수처가 해병대 수사단 조사 결과의 재검토 과정에서 혐의자가 축소된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국방부 조사본부를 방문 조사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1년 전보다 2.7% 상승하며 두 달 연속 2%대를 기록했습니다. 베이의 경우 126.3% 올라 역대 최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 사고 소식들 한숨 돌리며 살펴보시죠. 하프타임 뉴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 살펴볼까요? 경기도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이 대규모 전세 사기가 또 일어났다고요. 네, 이른바 깡통 전세라고도 하죠. 이 경기도 남부 지역에서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는데요. 빌라 수십 채를 사들여 방치하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이 집주인, 알고 보니 법을 아주 잘 아는 현직 변호사였다고 합니다. 자신이 설립한 부동산 법인 명의로 세입자들과 전세 계약을 맺었는데 경기도 오산과 평택, 수원, 광주, 인천 등에서 확인된 것만 50채에 달하고요. 지금까지 17명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고 나머지 세입자들도 연락이 두절된 채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약 3년 전부터 경매를 통해서 집을 싼 값에 사들였고 계약은 자신이 세운 부동산 투자법인명으로 진행했는데요. 변호사가 부동산 법인을 세우려면 지방 변호사회의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 때문에 가짜 법인 대표를 내세워 심사를 피하기도 했고요. 세입자들은 실소유주가 변호사라는 것만 믿고 덜컥 계약을 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정작 사고가 나자 집주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기는 어려웠는데요. 계약을 체결한 임대법인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대표 개인은 청구 자격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세대별로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보증금은 5천여만 원에서 1억 원대 수준인데 대부분 20, 30대 청년들입니다. 네. 사정을 들어보면 더 속이 상하는데요. 오산에 있는 빌라 피해자 중 한 분은 투잡까지 뛰면서 목표를 채우기 위해 열심히 살아왔는데 한순간에 이렇게 무너진 느낌을 받았다라면서 참담한 신경을 전하기도 했고요. 이 빌라에서만 해도 6명이 전세 계약이 끝난 상황인데 아무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로 알려진 이 집주인은 피해자가 없다면서 책임을 세입자에게 돌리기도 했다고요. 네, 세입자가 빌라 경매를 통해서 보증금을 찾는 길도 있으니 피해자는 없다라는 황당한 입장을 내놨는데요. 네. 그러면서 되려 나중에 문제가 생길 때 이것만 갖고도 해결이 되냐? 자기들이 다 그걸 예측하고 들어온 것 아니냐면서 책임을 회피했고요. 보증금을 어떻게 돌려줄 거냐는 질문에는 정리해서 돌려준다고 하잖아요. 팔거나 해서
그런데 지금은 안 팔린다라고 답했고 개인 재산으로 돌려줄 계획은 없냐 묻자 개인 재산도 없다고 버텼습니다. 경찰은 빌라 계약을 맺은 세입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사기 여부를 수사 중인데요. 이 집주인 과거 폭행과 손괴, 수임료 반환 위반 등으로 3차례 변호사협회로부터 징계를 받은 이력도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파장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볼게요. 부산에서 전국 최초로 이 법정동 명칭을 외래어로 지으려고 시도를 했는데 결국은 무산됐다고요. 네, 부산 강서구에 있는 에코 델타시티 이야기입니다. 2028년까지 총 3만 가구 입주가 예정된 신도시인데요. 현재 강동동과 명지 1동, 대지 2동 등 이 3개 법정동으로 나뉘어 있는데 같은 아파트지만 법정동이 달라 주민들이 불편할 수 있어 하나의 법정동으로 통합해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어떤 이름이 좋을까 훑어보다가 석 달 뒤 에코 델타동이라는 이름으로 최종 확정했는데요. 이후 지난 3월 강서구는 부산시를 통해 행전안전부에 법정동 설치 승인 요구안을 제출했지만 행안부는 3개월 가까이 논의한 끝에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외국어 명칭이 국어기본법과 국어지능조례 등에 부합하지 않다라는 이유에서였는데요. 만약 계획대로 에코 델타동이라는 명칭 그대로 법정동이 만들어졌다면 전국 3,700여 곳 가운데 외국어 이름을 붙인 첫 사례가 될 뻔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거셉니다. 네. 행안부 불승인 통보를 받은 강서구 측은 에코 델타동에 대한 주민 선호도가 높고 외부 단체나 사람들의 여론으로 우리 동네 이름을 정하게 되다니 자존심이 상한다 같은 지역 주민의 반발이 거세다면서 난감한 입장에 놓이게 됐는데요. 이미 올해 3월부터 입주까지 시작된 상태여서 대안책 마련에 머리를 싸매고 있습니다. 이제 가상현실, 메타버스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은 시대가 됐는데요. 이에 발맞추고자 서울시도 거금을 들여서 가상세계를 만들었는데 발길이 뚝 끊겼다고요. 네, 인공지능부터 가상현실까지 요즘 참 세상이 너무도 빠르게 변하고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가 또 대표적인 IT 강국 아니겠습니까? 서울시도 작년 3차원 가상세계인 메타버스 서울을 만들고 세계 최초 공공 메타버스라고 홍보해 왔는데 지금은 파리만 날린다고 합니다. 개발비만 50억 원이 들었다고 하는데요. 네. 하지만 하루 평균 방문자는 500명이 채 안 되고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애플 앱 스토어 사용자 평점은 3점대로 자존심을 구겼습니다. 이용자들의 평가를 직접 들어보면 더 참담합니다. 그저 공간만 옮겨놓은 1차원적인 메타버스인데 몇십억이 들어갔으면 비리 수준이다라면서 전형적인 예산 낭비 사례라는 혹평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또 다른 사용자는 설치하고 나서 은행 앱이 먹통이 되거나 로그인 오류가 발생하니 깔지 마시라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요. 개발 운영비로 12억 원을 들인 서울 동행 앱은 출시된 지 3년이 지났지만 다운로드 횟수는 5,700회에 불과하고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 등에서 아예 받을 수 없는 공공 앱도 있습니다. 지난 5년간 공공 앱에만 총 167억 원이라는 뭉칫돈이 들어갔지만 반응은 싸늘하기만 한데요. 네. 지금까지 36개 앱이 만들어졌는데 이 중 14개가 폐기됐고 현재는 22개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기사를 보고 궁금해서 저도 이 메타버스 서울을 설치해봤거든요. 네. 안 보이시겠지만 지금 제가 서울 마라톤이라는 테마로 들어가 보니까요. 저 혼자입니다. 아무도 없고요. 솔직히 앱을 한번 둘러봤는데 뭘 하는 앱인지도 감이 잘 안 오고요. 네. 이런 시험 정신, 변화에 빠르게 발맞춰가는 것도 참 좋지만 조금만 더 실용성 있는 이용자들을 배려한 고민이 담겨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게요. 다음은 또 안타까운 소식이네요. 최근 노인학대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는데 이 노인학대 최대 가해자가 피해자의 배우자인 것으로 확인됐어요. 네, 흰머리 팥불이 되도록 한평생 함께한 배우자가 학대의 주범이라니 참 끔찍한데요. 네. 최근 노인학대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가해자가 배우자인 경우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의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를 보면요. 학대 신고 건수는 10년 사이 배로 늘어 지난 2022년 7,000건에 육박했는데요. 같은 해 학대 행위자 7,500여 명 중 3분의 1이 넘는 2,600여 명이 배우자로 집계돼 가장 많았습니다. 학대 피해 노인의 가구 형태도 노인 부부 가구가 36.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요.
노인학대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해야 하지만 이 보호할 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2011년부터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전국에 고작 20곳에 불과하고요. 정원도 최대 9명에 그친다고 합니다. 최근 서울 광진구에 있는 한 지구대에는 옆집 노부부가 큰 소리로 다툰다는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는데요. 경찰이 곧바로 현장에 출동해 보니 90세 할머니 몸 곳곳에서 피멍이 발견됐는데 가해자가 배우자인 할아버지였고요. 네. 할아버지는 치매에 걸린 할머니가 답답하다는 이유로 꼬집거나 때렸다고 합니다. 피해 할머니도 쉼터를 찾았지만 자리가 없어 우선 병원에 입원해 기다리다가 지난 4월에서야 입소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라도 들어갈 수 있는 건 운이 좋은 케이스라고 합니다. 더욱이 센터 보호 기간은 6개월로 제한돼 있기 때문에 기간이 끝나면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재학대 피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노인 재학대는 10년 새 4배 가까이 늘어났고요. 이 중 절반 가까이가 노부부 가구에서 일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문제는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이 같은 문제가 더욱 심화될 것이란 건데요. 이 같은 인구 변화를 고려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네. 어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국책연구원에서 내놓은 방안이 논란이 되고 있다는 소식을 저희가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번에는 저출생 대책으로 나온 댄스 체조가 비판을 받고 있어요. 네, 요즘 저출생 관련 소식 자주 전해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특히 더 황당함을 감출 수가 없네요. 최근 덕수궁 돌담길에서 저출산 대책 행사가 열렸는데요. 시민건강 출생장려 국민댄스 체조 한마당이라고 적힌 현수막에는 쪼이고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는데 혹시 감이 오시나요? 뭐예요? 참 케겔 운동이라고 하죠. 이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을 넣어 만든 댄스를 저출산 대책이랍시고 선보였습니다. 자리에 함께한 김용호 서울시 의원, 관략근에 힘을 조이는 케겔 운동을 이용해 저출생을 극복하려는 의도다라고 설명했는데요. 자궁이 건강하고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해지다 보면 출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조건이 될 수 있다며 결혼 후 아기를 가질 때 더 쉽게 임신할 수 있다고 아주 황당한 네.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이분 작년에도 서울시 본회의에서 이 운동을 소개하면서 직접 시연을 요청하기까지 했는데요. 온라인 커뮤니티는 그야말로 난리가 났습니다. 누리꾼들은 너무 저급하다. 관략근 힘이 없어서 저출산이겠느냐. 만든 사람이 많이 하고 많이 낳아라 같은 냉담한 반응을 보였고요. 최근 저출생 대책이 각광을 받으니 아무 정책에나 출생 장려를 붙이는 게 유행이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최근 관련해서 나오는 정책들을 보면 납득하기 힘든 수준의 제안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여성 1년 조기 입학부터 정자 분속기 무료 나눔, 정관 보건 지원비, 그리고 서울시가 추진했던 서울팅 등 원인을 제대로 짚지 못한 정책 제안이 쏟아져 나오면서 시민들의 스트레스 지수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자, 다음 뉴스도 살펴볼게요. 요즘은 소개팅에서 상대방과 서로의 SNS 계정을 공유하는 게 필수 코스라고요. 네, 요즘 MZ세대 사이에서 첫 만남자리 소개팅에서 서로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확인하는 모습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앱 안에서요, 돋보기 칸을 눌러 상대방의 취향을 확인하는 게 필수라고 하는데요. 인공지능 추천 알고리즘이 사용자가 평소 어떤 게시물을 자주 보는지에 따라서 이와 비슷한 사진과 영상을 추천해주기 때문인데 MZ들 말로는 이른바 꽝을 걸러내는 용도로 쓸만하다고 합니다. 한창 서로 MBTI 성격 유형 검사 결과를 물어보던 게 유행이었는데 네. 이제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상대의 취향까지 한눈에 확인해보는 모습이네요. 특히나 SNS 알고리즘은 말처럼 쉽게 거짓으로 꾸며내거나 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이들 활용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런데 또 이게 연인 간 갈등을 만들기도 한다고 합니다. 사실 저도 최근에 경험했거든요. 네. 최근까지 아내가 이 선제 없고 튀어라는 드라마에 푹 빠져가지고 제가 돋보기를 슬쩍 눌러보니까 남자 주인공 선제로 도배가 되어 있었는데 씁쓸하더라고요. 그런데 뭐 이제는 대놓고 그냥 TV로 켜놓고 보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이런 갈등을 피해보고자 주기적으로 알고리즘 세탁을 하는 일도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 자만추,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하던 이전과 달리 이제는 알만추, 알고리즘에 의한 만남 추구가 대세로 자리매김한 모습인데 일각에서는 최근 젠더 이슈 갈등부터 교제 관련 사건 사고도 잦다 보니 이성관계에서 불신과 불안이 커지면서 확실한 조건을 보고 불안을 통제하고 감소시키려는 이 사회적 현상이란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 소식은요. 용감한 고교생들의 행동 덕분에 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는 소식이에요. 네, 지난 토요일이었습니다. 서울 관악구 봉천동 주택가에서 급경사 골목에 주차돼 있던 1톤 화물 트럭이 서서히 내려오기 시작했는데요. 운전자가 없었지만 브레이크가 풀려버린 건데 근처 체육관에서 배드민턴을 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당곡고 2학년 김운서 양과 김현준 군의 눈에 굴러들어오는 트럭이 들어왔습니다. 네. 수십 미터 아래 바로 행인과 차량이 오가는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는데요. 두 학생은 곧바로 달려가 정면에서 트럭을 떠받쳤다고 합니다. 하지만 무게가 수톤에 이르는 트럭을 고교생 2명이 힘으로 막아내기란 역부족이었는데요. 차가 내려오고 있어요. 도와주세요. 라고 외치자 경사로 아래서 올라오던 20대 여성 2명이 재빨리 합세했지만 이 4사람조차 내려오는 트럭을 막아내지 못하고 질질질질 밀려 내려왔습니다. 이어 지나가던 60대 남성이 차 안으로 뛰어들어가 사이드 브레이크를 잠갔지만 차는 여전히 굴러내려갔는데요. 결국 7명의 시민이 다 함께 힘을 모아 119가 도착할 때까지 트럭을 떠받쳤고 결국 20분이 지나서야 현장에 소방 차량이 도착해 트럭을 멈출 수 있었습니다. 워낙 가파른 곳이라 이 용감한 시민분들이 아니었다면 대형 참사가 났을 텐데요. 멀리서 찾을 것 없이 우리 동네 영웅들이 이렇게 바로 옆에 함께했네요.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정말 큰일 날 뻔했네요. 경사로 주차하는 차주분들이 특히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점심 메뉴 추천. 귀로 듣는 푸짐한 지식 한 상 어떠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허리띠를 졸라매도 벅찬 고물가 시대 여러분 주머니 사정에 꼭 맞는 맞춤형 재테크 솔루션 처방해드립니다. 짠테크 SOS 돈 되는 라디오 한국경제교육원 사육로 원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얘기 준비해 오셨을까요? 경기가 불황일 때마다 떠오르는 투자가 있습니다. 바로 금과 달러 투자인데요. 네. 몇 년 전 코로나가 시작되어서 전 세계적으로 경기 불황이 왔었고 여지없이 금과 달러가 각광을 받았었는데 이렇게 투자했던 대상이 코로나 이후 쭉 오르면서 지금까지 모아두었던 금과 달러를 팔아서 시세 차익을 보고자 하는 이들도 늘어나는데요. 최근 제가 상담했던 분은 최근 금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집에 있는 금을 팔까 고민을 하고 계셨는데요. 네. 금테크 상당히 멀게 들리지만 아이 돌잔치 때 받은 금이라든지 또는 가지고 있는 액세서리 등 금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은근 많이 계십니다. 그쵸. 당장 돈이 필요한 건 아니지만 금값이 한금값이 이 상황에서 어쩌면 최고의 수익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제가 만난 사연자처럼 고민하고 계신 분들 아마 많을 겁니다.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이렇게 금을 팔까 고민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금값이 더 오를 수도 있으니까 좀 지금이라도 사볼까?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안전자산인 금 선호도가 정말 많이 커졌습니다. 실제로 몇 년 전 코로나 상황이 시작되면서 잉여자금을 활용해서 직접 투자의 형태로 금을 많이 추천했었는데요. 이자 소득세가 붙는 은행 계좌를 통해 투자하는 금 통장, 부가세가 붙는 한국 거래소를 통한 거래 방법, 그리고 금에 직접 투자하는 것이 아닌 금 관련 기업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 등 여러 가지 금 투자 방법이 있는데 네. 추천 후 많은 분들이 매월 또는 격월씩 상여금이 들어올 때마다 금을 조금씩 사 모으는 방법을 가장 많이 선호하시더라고요. 경제 상황에 따라 금값은 변동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적립식 펀드처럼 조금씩 계속 사 모아서 비상금으로 돈을 쓸 일이 생길 경우 일부분 매도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물론 금값은 달러의 약세나 강세에 따라서 가격 전망이 달라지니 이를 잘 보고 매도 타이밍을 잡으시면 되겠죠. 네. 물론 지금은 가상화폐와 같은 편리한 통화 수단들이 많이 생겨났는데 금이 꾸준히 오르고 가치를 인정받는 것은 실물이 존재하는 상품이라는 부분 때문인데요. 네. 또한 화폐 같은 경우에는 각 나라의 통화를 보증하는 국가의 사항에 따라서 화폐 가치가 종이 조각처럼 휘청일 때도 있지만 금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통용이 되다 보니까 안전자산이라는 그런 인식이 굉장히 강하고요. 네. 특히 경제 상황이 안 좋았을 때 그 가치가 상승하는 몇 안 되는 상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금테크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네. 올해만 해도 금값이 20% 넘게 상승하면서 지금이라도 금 투자를 해야 하나 아니면 집에 있는 돌반지를 좀 팔아야 하나 고민하고 계신 분들 많을 텐데요. 짠테크 SOS 돈 되는 라디오 서영로 원장님이 도움을 드릴 테니까요. 금 투자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문자로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콩 게시판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앞서서 경기가 안 좋을수록 이 금을 사려는 이들이 급증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왜 그런 거예요? 그 금이라는 투자 자산은 경제 상황의 불확실성이 높을 때 안전자산으로 사람들에게 인식되어서 금값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금이라는 상품이 통화가치의 변동과 인플레이션으로부터 자산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금은 전통적으로 인플레이션 해지 상품으로 분류되는데요.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질 때부터 인플레이션 기간 동안 그 가치가 계속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투자자들은 금과 같은 실물 자산에 투자해서 자산 가치 손실을 방지하려고 하죠. 또 전쟁, 테러, 정치적 불안 사건 등의 위험 사항이 발생하면 안전자산의 상승이 이어지고요. 또 중앙은행들은 외환 보유액의 다양화로 위험 관리를 위해서 금을 구매하는데 이때 수요의 증가로 금의 가격이 변동됩니다. 네. 이런 요소들을 살펴보면 지금 왜 금값이 오를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가 쉬울 건데요. 또한 이런 요인들을 살펴보면 매도할 타이밍을 정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근데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요. 매도 타이밍 잡는 게 정말 어렵잖아요. 금을 팔 때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 먼저 올해 6월 달에 금리가 내린다는 소식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9월 달에 금리를 내릴 거라는 예상도 있고 하반기 때 금리가 꼭 내릴 거라는 예상들이 나오고 있는데 뉴스만 보더라도 미국의 물가가 조금씩 안정되어 가고 있다는 소식을 최근 자주 접하게 되는데 네. 이는 지금까지 금리 주도의 시장에서 이자를 받기 위해서 은행에 예치한 돈이 자연스럽게 금시장 또는 투자시장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또한 어찌 보면 금과 경쟁 아닌 경쟁 관계에 있는 달러 시장의 변화와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망할 일이 없다는 말이 있듯이 달러 또한 대표적 안전자산입니다. 그래서 경쟁 관계에 있는 달러 시장이 안 좋으면 금값은 상승하는데 대표적으로 최근 인플레이션에 인해서 달러 약세 현상이 심화되면서 금값 상승의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 기회에 또 금테크 시작해 보겠다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금테크 방법도 다양하죠. 그렇죠. 어떤 것들이 있나요? 금테크 방법을 그러면 투자 방법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크게 5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일상에서 은행을 통해 쉽게 접할 수 있는 골드뱅킹 투자입니다. 네. 금통장은 말 그대로 현금을 입금하고 금 현물 매입을 요청하면 은행에서 금을 구입하고 반대로 출금을 요청하면 금을 매도하여 현금을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네. 장점으로는 현금과 마찬가지로 언제든지 금을 매도하고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성을 갖추고 있고요. 그리고 0.01g 단위로 소량 투자가 가능하기에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15.4%의 배당 소득세가 가세가 되고 일부 은행에서는 금매매 시 수수료를 부과하기도 하므로 수수료의 존재와 그 비율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네. 한 가지 팁으로는 달러로 입금을 하면 한전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환율이 좋을 때 달러를 모아두었다가 금통장으로 입금해서 금을 매입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네. 네, 은행이 아니라 또 증권사를 통해서 직접 거래하는 방식도 있잖아요. 네, 요 바로 옆에서 KLX 금시장 현물 거래도 방법이 있습니다. 네. 한국거래소에서 운영하는 시장으로 한국거래소의 금시장을 통해 금을 구입할 수 있는데요. 은행과 비슷한 방법이지만 주식처럼 증권회사를 통해서 거래하는 구조이므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반까지 거래를 하는 구조인데요. 실제 금의 가격 변동을 기반으로 거래하기 때문에 금시장의 움직임을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거래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낮고 금투자로 얻은 배당 소득세나 양도소득세가 없어서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고 1g 단위 거래로 소액 투자자들도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연물 거래 시 실물로 인출할 경우에 부과되는 10% 부가세는 분명한 단점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팁으로는 단위가 클수록 매입 단가가 낮아지기 때문에 너무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만 단위를 킬로그램으로 설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그 밖에 또 어떤 방법이 있어요? 세 번째는 금 ETF 투자 방법인데요. 금 ETF 투자 방법은 금 현물 가격이나 금 선물 가격을 추종하도록 설계된 상장지수 펀드입니다. 그래서 주식처럼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그리고 투자자들은 실제로 금을 소유하지 않고도 금 가격 변동에 따른 수익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금에 직접 투자하기를 원하지 않는 투자자들에게 적합한 방법인데요. 장점으로는 주식처럼 쉽게 매매할 수 있으며 특별한 계좌 없이도 투자가 가능합니다. 또한 금 현물 가격뿐만 아니라 금 관련 기업, 금강산 회사 등 다양한 금 관련 자산에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장점도 있고요. 네. 또한 금 ETF를 통해 투자자들은 실물금에 직접 투자하는 대신에 금 가격 변동에 따른 수익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소득세가 부과되는 단점도 있고요. 이외에 금 관련 회사에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방법으로 펀드의 장점인 분산 투자로 인해서 위험성을 낮출 수 있는 금펀드 투자 방법도 있고요. 하지만 매매 차익에 대한 15.4%의 세금과 수수료가 높은 편에 속하는 단점도 있으며 무조건 금 가격이 올랐다고 펀드가 같은 비율만큼 오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클래식한 방법인 골드바를 매입하는 방법인데요. 네. 말 그대로 골드바를 직접 사서 보관하는 건데 저희가 골드바를 매입한다 그러면 영화나 드라마에서 받는 큰 금괴를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요즘은 골드바 얇은 것도 있고 미니 골드바라고 해서 뭐 금 한 돈 정도의 가격으로도 구입할 수 있는 골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벽이 많이 낮아졌지만 네. 매매 시 10%의 부가 가치세 등을 내야 되고요. 그리고 목걸이나 팔찌 등을 만들어서 투자하는 방법을 택했을 경우에는 금방의 이윤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세공비 등의 수수료가 발생되기 때문에 매매 시 가격의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다면 마이너스 또는 수익이 적을 수도 있어서 자기 만족이 아니라면 비추천하는 편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이쯤에서 궁금해지는 게 그럼 원장님도 집에 금반지 갖고 계셨을 거 아니에요? 네, 있었죠. 어떻게 하셨어요? 저도 금에 관련된 액세서리하고 네. 상품들을 좀 많이 좋아하는 편인데 네. 일부는 작년 3월 말하고 4월 초에 이제 팔았을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지난주 방송은 실손보험 방송하기 전날이니까 월요일 날 다 네. 팔았습니다. 다 파셨어요? 네, 물론 제가 다 팔았다고 네. 금값이 떨어질 걸 예상해서 판 건 아니고요. 실제로 다른 뭔가를 할 게 있어서 중요한 건 할 게 있어서 팔았고요. 개인적인 제 성향이 투자에 굉장히 민감한 성향이지만 기본적인 베이스가 안전형의 유형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안전자산이라고 하지만 과거 한 20년, 30년 전에 한번 생각을 해보면 네. 금값이 계속 추락할 때가 있습니다. 4만 원, 5만 원 이렇게 추락할 때도 있어. 맞죠? 그때 기억이 있었고. 나요. 그리고 물론 올해에 금리 인하 이슈가 아주 큰 상황이고요. 그리고 물가 상승에 따른 달러 시장도 약세 시장이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잦아지는 국제 분쟁 문제로 금값이 분명하게 상승할 요인들은 조금씩은 있다고 보는데 네. 지극히 안정적인 성향의 제 개인적인 성향 때문에 매도를 한 거고 만약에 제가 지금 쪼개서 금을 모으는 단계라면 조금 더 있다가 팔았을 건데 이제 모아서 덩어리가 커졌잖아요. 네. 그럼 그때에 대해서는 리스크에 대한 위험 부담이 발생되기 때문에 팔았고요. 그리고 또 투자 전략으로 어깨에 팔 건지 머리에 팔 건지는 각자 개인의 취향이잖아요. 제 같은 네. 경우에는 옆구리에 한번 팔았고 어깨에 한번 팔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은 원장님이 보시기에 지금 시점에서의 금 투자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시점의 금 투자 같은 경우에는요. 그 최근 금값이 많이 뛰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승금한 돈에 제가 팔 때 기준으로는 40만 원 중반대 예, 이제까지 올랐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을 하기 직전이 2019년 12월 정도만 보더라도 금한돈 가격이 20만 원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네.
물론 이전과는 다르게 비트코인 등 강력한 대체제가 부상하고 있고 안전자산은 금의 가치가 예전보다는 못할 수도 있는데 하지만 항상 인플레이션 위험이 커지고 경기가 둔화할 때 금값은 꿈틀거렸고요. 투자가 선택이 아닌 필수의 시대에 살고 있기에 안전자산인 비율과 분배를 원칙으로 세우고 자신의 현자산에서 무리가 없을 정도의 금액으로 투자를 하는 게 좋겠죠. 네. 그리고 미국의 금리는 인하할 가능성이 높고 달러는 계속해서 약세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아직도 제일 중요한 경기 전망이 크게 밝지는 않기에 일정의 비율을 통한 금 투자 방법도 포트폴리오의 한 부분에서 꼭 구성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작게나마 투자 경험을 쌓아가면서 소액으로 조금씩 쌓아가는 방법도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재테크 수단으로 각광받는 금 투자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문자 보내주시면 이 서영로 원장님과 함께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브루노 마스의 24K 매직. 네, 요즘 금값이 많이 올라서인지 정말 관심이 높으신 것 같아요. 문자가 많이 왔어요. 5944님, 반지, 목걸이 등 여러 개로 나누어 있는 것을 좀 한 덩어리로 만들어서 보관을 하는 게 좋을까요? 하셨어요. 반대합니다. 만들면 또다시 네. 세공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금은 금 가격대로 판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지금 그대로 보관했다가 앞으로 만약에 금을 살 일이 있을 경우에는 이런 작은 미니바로 이렇게 네. 구입하는 거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홍창희님은요. 동네에 보면 금 매입합니다. 이런 곳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이런 곳에서 금을 거래하면 손해일까요? 하셨어요. 손해라는 말씀을 하기 전에 네. 그 금에 대한 시세 가격이 있잖아요. 네. 근데 제가 진짜 금을 사보고 팔아보니까 각 금은방마다 조금씩 가격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네, 이윤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뭐 작게는 5군데라든지 많게는 10군데 정도를 알아보고 파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발품을 좀 팔아야 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김미란님, 원장님이 소개해주신 5가지 방법 중에서 초보자에게 추천하는 방법은 어떤 걸까요? 하셨어요. 제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아는 금은방이 있다면 그쪽을 통해서 처음에는 미니 골드바로 준비를 하는 게 좀 더 낫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4203님은요. 안전자산이라고 해서 금 ETF를 생각 중인데요. 지금 월 100만 원 정도로 주식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00만 원 중에 일부를 좀 금 ETF에 넣어보려고 합니다. 몇 % 정도가 적절할까요? 하셨어요. 지금 금값이 많이 올라서 단순한 매매 차익보다는 모아간다는 의미로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 한 20% 정도로 준비를 하면 괜찮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20% 정도요? 네. 알겠습니다. 찬테크 SOS 돈 되는 라디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영로 한국경제교육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직도 게임을 그저 놀이로만 보시나요? 인문학적 관점으로 살펴보면 게임 속에 숨어있는 메시지가 보인다고 하는데요. 게임에 대한 오해를 풀고 세대 간극을 좁히는 시간입니다. 해시태그 게임 인문학, 이경혁 게임 제너레이션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경혁입니다. 네, 오늘은 또 어떤 게임 이야기 해주실 건가요? 예, 우리가 얘기한 게임 중에도 전쟁 이야기를 다룬 게임이 꽤 많습니다. 그렇죠. 예, 익숙한 전쟁이라면 뭐예요? 이렇게 공격 방어가 있고 뭐 군대 무기들이 막 이렇게 움직이고 이런 걸 이제 전면전이라고 하잖아요. 소위 말하는 두 세력이 자기 무력을 가지고 막 상대를 무찌르는 이제 이런 방식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전쟁이라고 하는데 전쟁이란 게 꼭 그런 전면전만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독특한 방식의 전쟁을 다뤘는데 그 다루는 방식 때문에 굉장히 호평을 받았던 게임 레벨 INC, 우리말로는 반군 주식회사, 반란군 주식회사로 번역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게임의 이야기를 오늘 좀 해보려고 합니다. 반군 주식회사. 게임 이름이 굉장히 생소한데요. 어떤 게임이에요? 저도 생소했어요. 그 주식회사라니 이게 무슨 소리인가? 그러니까요. 조금 신기했는데 일단 이 게임이 다루는 전쟁이라는 게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전쟁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막 뭐 탱크가 지나가고 비행기가 움직이고 서로 막 그 지역을 점령하고 이런 전쟁이 아니라 사실 그 전면전이 이미 끝난 상태. 특히 이 게임은 한 지역의 내전을 다루거든요.
우리가 시빌워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정부군과 반란군 뭐 이런 상태의 전쟁이 이미 끝나고 그 끝난 뒤에 전후 처리를 하는 과정에 벌어지는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근데 전쟁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는데 뭐 할 일이 더 있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전쟁이 끝나면 평화 아니냐 네.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전면전이라는 게 끝난 것이 곧 전쟁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다를 알 수 있는 게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아프가니스탄 미국 전쟁이죠. 미국이 알카에다 축출을 목적으로 해서 거의 한 10년간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쟁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전면전이라는 기간은 어땠나요? 굉장히 짧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전면전에서 끝나고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는 승리했다라고 선언을 하고 그 뒤로 미군이 한 10년간 아프가니스탄에 계속 있었죠. 그럼 뭐 그냥 주둔만 했겠습니까? 거기서 뭘 했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탈레반 같은 조직들과 계속 국지적인 분쟁을 벌이고 있었던 걸 알 수가 있어요. 굉장히 이제 지역에서 소규모 교전들이 이어졌고 뭐 이런 문제를 다룬 영화들도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10년 동안 소위 말해 전면전이 끝난 후에 10년을 결국 견디지 못하고 미군은 전면적으로 철수를 한 바가 있었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전면전만이 전쟁의 모든 건 아니라는 걸 좀 알 수가 있고요. 어떻게 보면 전후에 그 기존에 있었던 혼란들을 수습하고 국가를 재정비하는 기간들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도 군사작전으로 들어가서 이른바 민사작전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네. 다시 말해 전쟁으로 인해 망가진 시설을 복구하고 사람들을 다시 원상태로 돌리는 일도 군대가 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 게임 반군 주식회사라는 게임은 바로 이 지점, 전면전 이후에 여전히 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 내전 지역에서 펼쳐지는 전쟁 이후의 전쟁을 다루고 있죠. 그러니까 전쟁 이후에 혼란 수습을 하는 네. 그런 게임인 것 같은데요. 근데 제목이 왜 반군 주식회사예요? 이게 저도 왜 주식회사가 들어갈까를 처음에 굉장히 혼란스러워했는데 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 게임사가 기존에 히트시킨 작품이 플레이그 INC 전염병 주식회사라는 게임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플레이어가 의사나 뭐 사람 간호사가 되는 게 아니라 바이러스 또는 세균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게임의 목적은 전 인류를 이 바이러스에 감염시켜서 전멸시키는 거예요. 네. 그럼 굉장히 악당 게임 같잖아요. 근데 이 게임은 전 세계에서 보건위생 쪽으로 교육용 게임으로 분류가 됐는데요. 왜냐하면 전 인류를 다 감염시켜서 죽이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인류가 감염이 안 되는지를 알게 되거든요. 어느 정도냐면 그 게임들 보면 난이도가 있지 않습니까? 네. 쉬움, 중간, 어려움이 있는데 이 게임의 최고 난이도를 고르면 설정이 뭐가 되냐면 모든 사람들이 강박적으로 손을 씻습니다 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모두가 손을 열심히 씻으면 바이러스가 퍼지질 못하니까요. 그래서 이 게임이 그 전염병 주식회사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히트를 쳤고 또 교묘하게도 이 게임 출시하고 2년 뒤에 팬데믹 사태가 터지게 되면서 게임사가 굉장히 큰 흥행을 이제 얻은 바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전염병 주식회사로 히트를 쳤으니 2탄은 반군 이야기를 다룰 건데 뭐 제목을 잘 모르겠는데 그냥 반군 주식회사로 하지 뭐 이제 이런 형태로 나온 게 반군 주식회사라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주식회사스러운 운영이 절대 나오지 않아요. 게임을 하다 보면. 정말 어떻게 보면 이 게임의 운영하는 방식은 현실에서 우리가 좀 알고 있는 다국적군, 평화유지군이라고 하는 조직의 운영이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뭐 게임 이름에 깊은 뜻이 있다기보다는 그냥 전작 히트를 좀 등에 업고자 그렇습니다. 그렇게 지은 거군요. 네. 근데 다국적군이라면 분쟁 지역의 유엔 같은 이 국제기구가 파견하는 그런 군사 조직을 가리키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이제는 다국적군이란 이름이 마치 고유명사인 것처럼 익숙해지기도 했는데요. 플레이어가 게임을 시작하게 되면 바로 그 평화유지군, 다국적군의 수장으로서 부임하게 되는 겁니다. 플레이어는 자기의 이제 전직 그 경력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대략 한 7, 8개 정도의 선택지가 있는데 네. 이 어떤 직업을 갖고 시작하느냐에 따라 게임의 방향이 크게 바뀌게 됩니다. 예를 들어 처음 게임을 시작하면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건 공무원인데요. 이렇다 할 장점도 단점도 없는 무난한 운영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조금 더 플레이를 하다 보면 열리는 게 경제학자 같은 유닛으로 시작을 하게 되면 네. 처음에 주어지는 복구 예산이 굉장히 빠르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초반에 스노우볼링을 좀 굴릴 수 있겠죠. 대신에
지역의 부패가 너무 빨리 증가합니다. 그래서 결국 걷잡을 수 없는 인플레로 망하기 때문에 초반에 빠르게 좀 진행을 해야 되는 게 있고요. 또 군인 아예 장군 출신을 데려오게 되면 주둔지도 하나 더 받고 또 사실 이런 지역에서 굉장히 유용할 수 있는 계엄령 발동권이 주어지게 됩니다만 이번에는 예산이 또 너무 줄줄 셉니다. 네. 전혀 관리가 안 되고요. 아예 지역 군벌이 될 수도 있어요. 지역 군벌로 들어올 경우에는 동네 민병대들을 모아서 군대를 빠르게 양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군대 중에는 해외에서 온 다국적군이 있거든요. 여기랑 사이가 안 좋아져서 기껏 양성한 민병대가 반군이 되는 그런 경우도 계속 나오게 됩니다. 제가 굳이 이거를 이렇게 몇 개 지도자를 설명을 드린 이유가 네. 사실 이 특성들을 가만히 보면 실제로 내전 같은 사태를 겪은 곳에서 회복을 위해서 어떤 사회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가를 굉장히 잘 보여주는 장면이거든요. 급격하게 상승하는 인플레, 평화유지군이라는 해외에서 온 군대에 대한 불신들, 아직까지도 계속 고쳐지지 않는 인프라 같은 것들이 실제 현실에서도 우리가 많이 뉴스에서 보게 되는 어려운 문제인데 이거를 실제로 게임을 하다 보면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 게임을 클리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극복해야 되는 문제로 확 다가오게 되는 거죠. 게임이지만 현실을 아주 잘 보여주는 네.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럼 이런 지도자 캐릭터들을 고른 뒤에 지역을 안정화시키면 이제 게임에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모든 게임의 승리 조건은 이렇게 얘기만 하면 굉장히 쉬워 보이는데 실제로 플레이를 해보면 매우 까다로운데요. 사실 이 게임이 현실을 거의 그대로 모사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네. 궁극적인 목표가 지역의 평화 유지 그리고 재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플레이어는 처음에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자금, 그다음에 계속 들어오는 돈을 이용해서 도로, 수도, 교육 같은 인프라를 좀 재건하고자 많이 신경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건설이 그렇게 쉽게 되면 게임이 아니겠죠. 조금 하다 보면 지역에서 지난 내전에서 패배하고 도망쳤던 반군들이 재집결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냥 모여만 있는 게 아니라 각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선전 활동을 하는 거죠. 저들은 외세 침략자다. 외세 침략자의 앞잡이다. 이런 선전을 하면서 점점 우리 평화유지군에 대한 적대감이 쌓여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어느 순간 마을의 지지도를 50%를 넘기기 시작하면서 다시 지역을 반군의 세력으로 넘겨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플레이를 하다 보면 지도가 점점 빨개지는 순간을 보게 돼요. 네. 그러다가 이거 망하겠는데 하다가 결국은 마지막에 다 털리고 철수하게 되는 게임 오버를 맞이하기도 합니다. 아니 그러면 게임 플레이어가 자기 군대로 반군을 소탕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군대로 밀면 되겠죠. 하지만 현실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미군도 굉장히 강력한 군사력이 있는데 왜 아프가니스탄에서 그렇게 힘들었을까요? 이 얘기가 똑같이 들어옵니다. 플레이어가 쓸 수 있는 군대는 두 개예요. 자기가 직접 키운 우리나라 정규군과 해외에서 들어온 다국적군입니다. 둘 다 무장도 좋고 아무래도 재정이 좀 빵빵하니까요. 전투는 잘해요. 그런데 전투를 잘한다고 이기는 게 아닌 게 이 반군이 너무 잘 도망다닙니다. 예를 들어 A 도시를 제가 공격하러 군대를 보내요. 그러면 여기서는 정보를 미리 캐치하고 바로 다른 동네로 도망가 버립니다. 네. 그러면 도망가면 어디로 도망가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만 교전이 있어도 막 같이 끝까지 싸우자 이런 게 아니라 계속 도망다닙니다. 그것도 도시면 그렇게 이동 속도가 느리기라도 하는데 산에 있는 동굴 같은 데 숨어버리면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플레이어는 이제 선택지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그 폭격 같은 게 있어요. 그럼 폭격을 해서 적 기지를 날려버리면 되는 거 아니냐. 네. 폭격을 하면 오폭이 터집니다. 그래서 민간인 지구에 폭탄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동네 사람들이 다 너네 나가라. 그렇죠. 예, 다시 한번 평화유지군에 대한 불신이 나와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전투라는 게 그냥 군대를 몰아서 적을 격퇴하면 된다가 절대 아니라는 걸 이 게임이 매우 잘 보여줘요. 특히 등장하는 다국적군의 경우에는 굉장히 좀 장비도 좋고 그런데 이걸 많이 쓰면 쓸수록 지역 주민들이 점점 싫어하게 되는 문제도 있거든요. 계속 외국인들이 와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자꾸 민간인 사상자 나고 하니까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투를 통해서 이 게임의 승리를 간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지역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가장 쉽고 일반적인 방법은 반군을 적당히 군사적으로 압박을 하면서 동시에 반군 수뇌부를 협상 테이블에 앉히는 방식입니다.
물론 이것도 쉽지가 않아요. 네. 반군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 계속 세력이 커지면서 결국 제가 밀려나게 될 거고, 다 공격하자니 뭐 부대도 모자르고 계속 도망다니고 지역의 불안도만 올라가기 때문이죠. 근데 일정 수준 이상의 군사적 압력이 없으면 반군은 협상하자고 제가 부르면 코웃음만 칩니다. 어차피 너네 금방 나갈 거잖아? 뭐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니까 적당한 무력 행사를 통해서 이건 그냥 두면 안 되겠는데? 우리가 위험한데? 이 인식을 심어주고 그렇게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서 이 사람들에게 우리의 휴전이다. 더 이상 무력 분쟁 없는 거다. 라고 협상을 하고, 그 협상이 된 이후에야 앞서 이야기했던 뭐 수도, 통신, 도로 등의 재건이 매우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제반 여건들을 다 마련을 하면서 지역 안정도가 100%에 올라가게 되면 드디어 한 판을 깨는구나 라는 여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전투는 부차적인 거고 네. 지역의 안정을 확보하는 게 이 게임에서 승리할 수 있는 조건이겠어요. 그렇습니다. 뭐 실제로 대부분의 군사 작전이 그렇죠. 적을 경멸한다가 포인트가 아니라 점령한 지역, 확보한 지역을 우리 쪽의 마음으로 돌리는 일이 항상 제일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이 게임이 그걸 굉장히 좀 잘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게임하다 만나보면 놀라운 장면들이 몇 개가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충격을 먹었던 장면은 어느 지역에 이제 진입을 했는데 마약 농사가 주 산업인 지역이었어요. 그러면 이런 동네의 수입은 대부분 마약 농사에서 이루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동네에 붙어 사는 반군들 또한 마약 밀매를 통해서 자신들의 군자금을 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평화유지군 입장에선 들어가자마자 해야 될 게 뭐냐면, 그래서 총 마약이 몇 헥타르에 재배되고 있는가, 그리고 그걸 다 불태워버리죠 보통. 그러면서 농민들에게 마약 대신 이걸 심어보세요라고 대체 작물을 안내해주는 정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되는 것 같죠. 하지만 네. 이렇게 되면 지역 농민들이 반발하기 시작을 합니다. 보통 실제 마약 재배지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이기도 한데 어떤 대체 작물도 마약만큼의 수익을 못 준다는 거죠. 그러면 농민 입장에서 나는 그동안 돈 잘 벌고 있었는데 평화유지군이 와서 마약을 없애라더니 우리 집이 가난해져서 우리 애가 학교도 못 가게 됐다. 이런 분위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걸 그냥 두면 어떠냐? 당연히 마약은 공식적으로 팔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역의 부패도가 점점 올라가고 도덕이 떨어지고, 또 반군들이 그 밀매 루트를 점거하면서 반군의 무장이 좋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마약을 내버려 두기도 뭐하고 밀기도 뭐하고 굉장히 어려운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해법은 뭐냐? 이 복잡 미묘한 정치를 잘 타고 간다라고밖에 제가 설명을 못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게임은 뭐 어떤 해법의 정석 같은 게 있다기보다는 지금 이 마을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그 상황에 최적에 맞춰져 있는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것만이 게임을 클리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3253님이요. 네. 게임인지 현실인지 들으면서도 구별이 어렵습니다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듣다 보니까 이름만 게임이지 그냥 분쟁 지역의 현실을 그대로 옮겨다 놓은 것 같네요. 그렇죠. 이 게임사는 약간 이런 걸 잘합니다. 전작이었던 전염병 주식회사도 그랬잖아요. 이게 세균과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게임이에요 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인류의 보건과 위생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역설적으로 보여준 게임이었거든요. 그런 게임으로 히트를 친 회사가 만든 두 번째 작품은 이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지만 사실은 실제 현실에 있었던 분쟁 지역, 우리가 아프가니스탄이라고 앞서 말씀드렸던 그 지역에서 벌어졌던 문제를 정확하게 모티브로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실제로 게임을 해보면 여러 가지 이제 작전 맵들이 나오잖아요. 전체 맵에서 바다가 나오는 지형이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러면 내륙국이겠구나라고 생각이 들고, 지형도 우리가 생각하는 뉴스에서 봤던 그 아프가니스탄 지형, 나무도 듬성듬성하고 온통 사막 같은 그런 지형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곳곳에서 대규모 아편 논장을 계속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점도 있어요. 우리가 펼칠 수 있는 이제 복지 정책, 그 복구 정책 중에는 여성 인권 향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의 여성들은 아예 교육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이미 네. 기존의 반군들이 여성들을 아예 집 밖으로 못 나가게 했다. 근데 이런 정황들을 싹 모아보자면 사실상 여기는 아프가니스탄 그 사태를 가리키는 거구나를 손쉽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아프가니스탄을 배경으로 했다라는 사실을 놓고 본다면 플레이어는 어떤 입장인가?
미군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잘 보면 네. 정확히는 아프가니스탄 정부군의 입장이었던 거죠. 기존에 미국이 들어와서 탈레반 세력을 축출하겠다라고 해서 미국이 새로 정부를 세웠었고 그 정부가 원래 미군과 함께 있을 때는 버티고 있었지만 지금 이 게임이 보여주는 거는 그 미군이 철수한 다음의 상황임을 명확하게 네. 보여주는 거예요. 전쟁이 끝나고 나서 실제로 아프가니스탄 정부는 이 전후 사태를 복구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보통 어려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일단 내전이 너무 길었고 전쟁도 굉장히 파괴적이었고요. 그래서 그런 산업과 인프라들을 복구하는 일도 급선무지만 더 어려웠던 일은 정부에 대한 아무런 신뢰가 없는 주민들의 분위기였던 거죠. 인프라도 없고 마음도 이미 떠난 상태에서 안정을 추구한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일인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뉴스로 볼 때는 와 저게 진짜 힘들겠구나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게임을 잡아보면 제 일이 되지 않습니까? 뭘 해도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 사람들에게 좀 더 싸게 식품을 공급할 수 있는 루트를 만들자. 그러면 부패한 공무원들이 이걸 빼돌립니다. 그래서 부패도만 올라가고 또 열심히 도로를 잘 닦아놓으면 반군들이 그 도로 위로 차를 타고 막 더 빠르게 움직입니다. 네. 뭘 해도 100% 완벽한 선택이 하나도 없는 상황인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그 아프가니스탄 사태 이후에 아프가니스탄 정부 그다음에 그 아프가니스탄을 정상화시키려고 했던 사람들의 노력이 얼마나 힘들었는가를 알 수 있게 해주는데요.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이거죠. 이 게임은 2018년에 출시됐습니다. 좀 됐죠. 벌써 한 네. 5, 6년 됐는데 근데 2021년에 미군이 실제로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아프가니스탄 정부는 탈레반에게 정권을 넘겨준 바가 있었죠. 네. 그래서 실제로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어떻게 무너졌는가를 생각해 보면 약간 예언 같은 씁쓸함도 있는 거죠. 네. 이 게임은 두 가지의 엔딩을 제시했잖아요. 그러니까 성공적으로 지역을 안정화시키는 엔딩과 실패해서 반군에게 모두 넘어가는 그러니까 굿 엔딩과 배드 엔딩이 있었는데 현실에 아프가니스탄이 겪었던 그 어려움들을 굉장히 잘 살려낸 이 게임은 플레이어로 하여금 네가 한번 직접 해봐. 해보면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닌 걸 알 거야를 보여주면서 동시에 그런 어려움 때문에 현실의 아프가니스탄이 어떻게 다시 탈레반이라는 조직에게 정권을 넘겨주게 되었는가를 좀 예언처럼 보여준 게임이기도 할 것 같아요. 네. 해시태그 게임 인문학 이경화 게임 제너레이션 편집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퀸의 레이디 가가 들려드리면서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전주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레디오